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ENC에 이어 이번에는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DL건설은 대표부터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고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도 현장의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뉴스에서 최근의 사고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여파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고 상황부터 안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포스코 ENC의 반복된 인명사고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같은 엄포에도 또 한 번 비극이 반복되자 대통령은 특단의 카드를 추가로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후 규제나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재 대응 기조도 자율 예방에서 강력 제재로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처럼 건설업계 안전사고의 경각심이 극도로 커진 가운데 노심초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최다 사망사고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월 교량 상판이 통째로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 이 사고의 정부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공사 붕괴 사고를 비롯해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천안 아산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정부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5개월간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달 사고조사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시공사의 과실 여부입니다. 부실 시공으로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설업체에게 내려지는 영업정지, 등록 말소 같은 처분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스코 ENC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층 더 강력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다른 사업장들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올해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인지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각종 인명사고 속에 현장이 멈춰서면서 생기는 지연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포스코 ENC가 공사를 중단한 현장 중에 3기 신도시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현장에 박연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고양 창릉 209 일대입니다. 지난 4일 포스코 ENC가 현장 공사 중지를 발표하면서 택지 조성 작업은 일주일째 멈춰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곳은 고양 창릉 209 현장입니다. 집안 공사를 위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현장에는 인력과 장비들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대신에 현장에는 비닐하우스와 무성한 잡초 등 지작물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ENC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고양 창릉 209 택지 조성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과 공장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공사까지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서두르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3기 신도시는 사업 진척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공급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불안감이 오게 되면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다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번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것이고 보완할 점을 보완해 후속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전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ENC의 공사 중단으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은 또 다른 돌발 변수에 직면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우리 소비를 둘러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새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체감이 특히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입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왔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금치 사러 왔는데 시금치가 5,000원? 뭐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선뜻 담지 못하겠더라고요.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히는지 오징어 값이 좀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가지같이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통 1,000원 해요. 애호박도 뭐 그전에는 700~800원 이랬는데 다 1,000원 넘어요. 반찬으로 자주 쓰이는 오징어채는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 조기, 고등어를 비롯해 쌀과 계란 등 필수 먹거리 가격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5%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이상기후 영향이 컸습니다. 열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먹던 식재료들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비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엔 전기, 가스 등의 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가계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소비의 여력이 없어지면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총량 한도를 맞춰야 하는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연말에나 나타나던 대출 절벽이 더위가 가시기도 전에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상황은 류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연말도 아닌데 대출 빚장이 줄줄이 걸어 잠겼습니다. 은행들이 6.27 대출 규제 이후 자체적인 추가 조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습니다. 매달 10일분까지는 한도가 소진되어 신규 접수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내부 및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가 하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속속 막히는 분위기입니다. 총량관리 규제에 맞춰서 이제 시세자분들한테 가계대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27 규제로 은행권이 내줄 수 있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한 주 만에 약 2조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6.27 규제로 주담대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불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신용대출이 늘며 가계대출 차주들의 평균 신용 점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신용자 쏠림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그다음에 가세효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저신용자, 즉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며 정부가 조만간 담보 인정 비율 LTV 강화와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9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규제 이후에 뛰는 등 저렴한 매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분양 시장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일단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이 넘는데요.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 약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담대 비율이 70%로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 상한이 9억 원 선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저가 위주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분양 시장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애초에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점차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 18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앞서 근처에서 청약이 진행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같은 크기 분양권이 31억 원에 거래된 만큼 13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탓에 최소 12억 원 넘는 현금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돼서인데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과 장충기, 최지성 등 전 삼성그룹 임원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경제인 사면 대상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워크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은 복권됐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엄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 외에 정치인들 사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 핵심 기조는 민생 회복이라며 정치권 사면의 경우 각계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은행들이 손쉽게 예금과 대출로만 돈을 번다. 이른바 이자 장사 비판은 최근 몇 년째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비판이 누적되면서 정부 주도의 상생금융에 주로 참여하던 은행들로부터 변화가 조금씩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속의 상속 문제를 대신해주는 상품이 소비자들 관심을 끌면서 은행과 보험을 포함해 금융권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A씨. 자금 관리에 취약한 막내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은행 유언 대용 신탁을 알게 됐습니다. 4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주고 막내 재산부는 일시 지급금과 매월 생활비로 일정액을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전에 계약을 맺고 사망 시 계약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유언 대용 신탁을 맡기는 가입자들이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150억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신탁 허용 범위를 사망보험금까지 넓히면서 보험사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쌓인 사망보험금 신탁액은 삼성생명에 2,570억 원, 교보생명에는 800억 원입니다. 은행권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엔 10억 원 이상 위탁재산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000만 원도 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치매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화형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혜택, 즉 현금을 주는 방식을 옛날에는 일시금 방식이었는데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캐시플로 매니지먼트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증권사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형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요즘에 동호회나 커플, 가족 할 것 없이 모임 통장에 돈을 모으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정부가 예고한 대출 구조 변화에 예금을 더 끌어모을 필요가 생긴 은행권이 호응하면서 다양한 고객 혜택을 내놓고 유치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에게 모임 통장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2만 원씩 모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친목 도모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편히 관리해주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친목계 비슷하게 해서 뭐 돈을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모임 통장을 하면 다 그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금리가 0.1% 수준으로 낮음에도 이용과 관리가 쉽다는 것이 소비자들을 모임 통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 줄고 있는 은행권도 소비자 니즈에 맞추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임 통장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벤트성으로 여행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조달금리라도 낮출 필요성은 커지고 그래서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대신 상대적으로 고위험인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모임통장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됩니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리와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방식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 약 3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약 272만 명은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전액을 갚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0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네, 2020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면 대상 기간이 꽤 길어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해와 2021년 두 차례, 2024년 두 차례 신용회복 지원이 있었지만 그 이전 연체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 조치 이후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당시 연체했더라도 이후에 성실히 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당시보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금액을 대폭 늘려
과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성실상환 차주도 포함시켰습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올라 금융활동 제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의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토지 지분 일부가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사실이 발견되며 논란이 불거졌죠. 그런데 인근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재건축 속도 지연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재건축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 5구역의 한양 1, 2차 아파트입니다. 이달 초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최고 69층, 총 1,401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사업 도중 암초를 만났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토지 지분이 발견된 압구정 3구역에 이어 이곳 인근 5구역에서도 건설사 BS 한양의 지분이 발견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검토에 나섰습니다. 1970년대에 5구역을 시공했던 BS 한양, 당시 사명으론 주식회사 한양의 토지 지분이 조합원 소유로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한양 1차 아파트에선 약 54평이, 2차에선 129평 규모가 한양의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건설사를 상대로 토지 지분을 찾아오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이 클수록 더 좋은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추가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재산권과도 직결됩니다. 대지와 건물 지분 확정 절차를 거쳐야 추후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을 했을 당시에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분양 면적이 넘어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알게 된 거지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BS 한양 측은 소유권 이전 문제를 사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무팀을 통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회사 여천 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인 한화그룹에 이어 DL그룹도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DL 측이 입장을 바꾸고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비난 수위를 높이며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DL 측이 좀 여론에 떠밀려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DL케미칼과 DL그룹 지주사인 DL이 오늘 오전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각각 열고 여천 NCC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DL케미칼이 2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오전에 승인했고 DL이 DL케미칼 주식 82만 3천 주를 약 1,780억 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여천 NCC 지원에 활용됩니다. 앞서 여천 NCC 공동 대주주인 한화도 하나솔루션을 통해 1,500억 원 자금 대여를 승인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한화와 DL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천 NCC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각을 세운 데 이어 자금 지원 결정 과정을 놓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DL케미칼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자금 용도가 운영자금으로 기재돼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에틸렌 공급 계약과 관련해 저마다 여천 NCC에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는데요. DL 측은 여천 NCC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가격만을 고수하며 한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화는 DL 측이 이 저가 공급으로 법인세가 추징된 가격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시장 가격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DL이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는 처사라며 시장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주차 구역 위반 등에 붙는 교통범칙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그 첫 단추로 한국도로공사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경우 30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하면 안 되는 범칙 행위는 87가지입니다. 이에 따른 범칙금은 적게는 10,000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 지난 1995년 책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만에 교통범칙금 인상 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교통범칙금 상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또 지난 30년간 GDP와 소득이 2배 넘게 오른 점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칙금 규모가 작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이번 연구로 교통범칙금 인상 효과와 올려야 하는 범칙금 종류가 도출됩니다. 도로공사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칫 꼼수 증세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입니다. 세법에 따라 걷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 세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연구 결과는 범칙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 나올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1% 내린 3,206.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2% 오른 811.85에 거래를 마감했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애프터마켓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종가보다 0.05% 내린 채 거래 중입니다. 같은 시간 원달러 환율은 50전가량 오른 1,3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방안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일명 627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